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2025년 웰페이스 2차 모의고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웰페이스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장종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 과목별 공부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합격생의 공부 방법, 세 번째는 합격자 통계, 네 번째는 모의고사 소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모의고사 설명회가 이렇게 매년 모의고사 설명회는 보통 하면은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 올해는 좀 짧게 진행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죠 올해? 누가 H에서 과랑 났나 보다. 올해 사실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과목이 관세평가다 보니까 관세평가 선생님 모시고 이제 공부 방법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과목은 여기서 영상을 틀어주면은 다들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 올릴 때 영상 미리 다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대체해서 진행을 할 거고, 합격자 통계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렇게 이 설명을 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안 보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고, 모의고사 소개도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관세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생들의 공부 방법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온 것들을 합격생들이 이제 1월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목별 공부 방법을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이학종 간세사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종 선생님은 제 평이 아니에요. 제 평이 아니고 수험생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함정을 잘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틀리기 쉬운 부분을 늘 이렇게 수험생들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학종 간세사님 모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종 간세사입니다. 고마워요. 좋았어. 나의 요청에 아주 잘 호응해 주셨어요. 이번 때가 원래 기존에 모의고사 이런 설명을 할 때는 많은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 주시고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케이스는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왜 올라왔냐? 뭐 제가 관종이라서가 아니고, 올해 평가가 좀 시끌시끌했죠.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수험생 분들도, 저도 이제 문제 딱 받았을 때 이거 출제자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냈다고? 했었고, 와, 수험생들 멘탈 터졌겠다라고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학원에서 만나는데 다들 이제 정신 나갔죠. 선생님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어떡하죠? 1년 더 해야 되나요?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과목 특성상 올해 좀 시끌시끌했으니까 요 과목은 좀 와서 실시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원장님의 이제 반강제적인 요청에 의거하여 연말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처럼 여기 나왔어요. 자,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좀 핵심적인 것들만 한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올해 엄청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오해하실 필요가 없냐면 원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2024년입니다. 10년 전으로 당겨볼게요. 제가 합격했던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 벌써 미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 시계의 개별 소비세 때문에 가격을 조정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관세 포탈죄로 처벌할 것이냐라는 조세 심판원 사례가 있었고, 그때 그게 막 검찰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무혐의 나오고 결국은 조세 심판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 나왔어요. 당연히 틀렸죠. 저도 틀렸고 그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같이 점심 먹을 때가 아니구나. 끝나고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한 게 한 6명 모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관세 포탈이지. 이래서 다 틀렸어요. 근데 저는 그 문제 틀리고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여기 서 있죠. 뭐로써? 관세사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쭉쭉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따가 이해하실 거예요. 이때도 한번 출제가 됐었다. 그러다가 쭉쭉쭉 잘 가다가 출제자가 다시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그 유명한 아디다스 국제 광고비 판례가 나와요. 2016년도 12월에 그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 해 이때 다시 미친 문제가 나옵니다. 6번으로. 다행히 이때는 10점 시즌이었어요. 50점짜리 10점 시즌. 다 틀렸죠. 맞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때 이거 판결 나왔을 때 저희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어떻게 맞춥니까? 다 틀렸겠죠.
하지만 이때도 합격생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잘 가다가 2019년도에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문제 유출 사태가 터지죠. 이때가 이제 36회차들일 건데 이때 문제 유출이 터지면서 잠깐 숨고르기를 해요. 한 2년 동안 허접한 문제들만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21년 한 38회 정도 요 정도 되는 때까지 이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냥 단순히 규정만 똑같이 써봐. 안 그래도 관세평가 외울 거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느냐라는 관세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데 다들 여기만 본 거예요. 이 앞에는 안 보고. 문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네. 최근 한 3, 4년간 요때 이제 치시는 분들이. 그랬다가 39회차 요때가 이제 2022년인데 요때 슬슬 시동 걸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조금 돌아오려고 하는 39, 40회 이때쯤부터 시동 걸다가 39회 요때부터 시동 걸다가 올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뭐가? 미친 문제가. 그게 이때도 저 보고 나서 이걸 왜 문제로 냈을까?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WTO 평가 협정이며 우리나라의 그간 관세청 그 밖에 기존의 법원 판례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은 말도 안 되는 판례였단 말이에요. 수량 할인 쪽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돼요? 이번에 올해 다 박살났죠. 다 틀렸어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이런 미친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때 문제 유출이라는 아주 역대급 사건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다? 첫째, 틀려도 붙을 놈들은 다 붙는다. 이런 사례까지 다 못 챙겨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막 대법원 판례까지 수업 때 선생님들이 다루지 않는 문제까지 내가 막 찾아서 봐야 될까? 요새 참 자료 찾기 쉽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판례 1,000원 내면 비공개 사례들 어디 올라와 있지 않는 공짜로 올라와 있지 않은 사례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찾아서 봐야 될까?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이런 사례를 보고 있네. 저 친구는 논문을 보고 있네. 내가 해야 될까? 아니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다루지 못했던 여태까지 보시지 못했던 사례들이 그때도 나갈 거예요. 교재에도 물론 제 교재에는 이제 거의 있는 위주로 갈 거고 교재 없다라고 한다면 제 커리큘럼 쪽에서 이제 심화학습 때 유인물로 나눠드렸던 올해 아주 따끈따끈했던 어려웠던 대법원 판례들 그런 거 위주로 나가긴 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생소한 판례를 접하게 될 건데 그것까지만 챙겨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오해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 할인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엄청 어려운 거 나왔단 말이에요. 배점 10점. 30점짜리에서 배점 10점이었어요. 여기서 대충 내가 의견이라도 피력했으면 2, 3점이라도 받았겠죠. 답은 틀려도. 올바르게 논지를 펼쳤으면. 부분 점수라도 먹었을 거예요. 30점 중에 오케이 통으로 다 날렸다 칩시다. 20점은 물론 만점 못 맞았어요. 그럼 한 18점은 먹었겠죠. 절망할 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3번이었나요? 농산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농산물은 물품의 특성상 동종동질 물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3방법 아니면 6-3으로 가는데 어차피 틀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논지를 쓴 사람이 없어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근데 만약에 동종동질로 판단했다 손 치더라도 정답이 6-3이었는데 6-2로 쓰신 분들 꽤 있었고 여기서 점수 잘 받아갔습니다. 20점짜리에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모르는 사례가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괜히 과민 반응할 필요 없이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단순 규정이죠. 규정 암기.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나오죠. 요새 어떻게 나와요? 쫙 사례 준 다음에 여기 상세물음 1번에서 규정 한번 써봐라 한 다음에 자 위에 사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규정 써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면서도 내가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판단한다 여기서 안 썼으면 여기서라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단순 규정 암기는 우리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사례. 저는 이제 기초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관세평가 분류원이 됐든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일본 정률법의 사례가 됐든 물론 일본 정률법의 해석을 우리나라 관세평가 분류원이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겹치는 게 많아요. 이러한 것들 우리 교재에서도 여러분들 교재 다 있을 겁니다. 한 단락 정도 반 페이지 정도 나오는 사례들 우리 많이 공부하죠. 이런 게 이제 기초 사례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이거 저의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사례형 협정 같은 것들이 있죠.
뭐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그 8.1 해가지고 뭐 그 의류 패턴지 보내주면 이게 뭐 생산 지원이냐 권리 사용이냐 사례를 주고 거기에 답도 알려줘요. 그런 것들. 이러한 사례형 협정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에 판례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는 여기까지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다 다루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진짜 메인이라는 겁니다. 메인. 이거는 진짜 내가 상위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도리를 쳐놔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쪼개면 기초, 생기초가 있고 조금은 어려운 기초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사례들도 있어요. 약간 위에 거. 사례형 협정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쉬운 사례형 협정이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특수관계자 TNMM 이전 가격 연구 보고서에 따라서 가격 적정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례형고 14.1, 14.2 이런 거 어려워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챙겨야 되고 정말 1차적인 우선순위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그 다음 단계가 여기 챙긴다, 여기 챙긴다 그 다음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밟아 나가야 돼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낼 것이냐. 자,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아니면 여기서 3개,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챙기긴 챙겨야 되니까 올해같이 미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래도 챙겨야 되는 게 뭐냐? 멘탈이 터져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올해로 치면은 1번에서 난생 처음 본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게 나왔다. 2번, 3번, 4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무역 실무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첫 번째 준비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 때 정말 이런 극악의 난이도를 만나보면서 멘탈 터지는 걸 연습을 해야 실제 현장에서 그치 내가 어떻게 또 모든 사례를 다 알겠어. 일단 썰이라도 풀어보자. 한번 판타지 소설 써보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니까 일단 모의고사에 대해서 요렇게 유형을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잘랐다고 해서 오케이 나는 이거 다 버릴래 라고 하시진 마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권에 다가가실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이거 공부할 시간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버리시지는 마시고 그렇게 가자. 그리고 모의고사 여러분 엄청 어렵게 나올 거예요.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문도 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분노가 용솟음 칠 거예요. 저한테 야 이학종 너 앉아봐. 네 시간 내 풀어봐.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현장 가면 정말 떨려요. 제가 도시락을 그때 싸갔는데 절반도 채 못 먹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페레로 로쉐를 한 30개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당이 땡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떨리는 것들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떨리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때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박살이 나고 길고 어려운 문제에 내가 익숙해져야 현장에 갔을 때 체감 난이도란 게 있잖아요. 훨씬 쉬운데 그때의 난이도가 마치 이때의 난이도와 유사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 기출문제는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급이란다. 여태까지의 기출문제들 봤을 때 막 내가 건들지도 못하겠다라는 문제 많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선 다릅니다. 체감 난이도와 나의 긴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모의고사는 길고 어렵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안 나오겠지라는 방심을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시간 내에 소화하겠다. 그 정도 실력까지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정말 죽을 듯이 달려드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실제 시험 장소에서 그 시간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모의고사 지금 이제 막 다시금 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제 커리큘럼으로 보면 이제 4, 5, 6, 7, 8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때고 그 다음에 9, 10월 이때가 이제 문제풀인데 4, 5, 6, 7, 8 이때 심한데 이때 제가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던 올해의 따끈따끈한 판례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 별도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이때 이론은 좀 커버를 하자라고 하고 문제풀이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11, 12월 때 이때 정말 기초 오브 기초 치얼업 레벨 2라든지
아니면 과목별 모의고사 이때 최대한 기초 생기초 문제들을 같이 풀어본 다음에 이때 풀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요 녀석들 제끼고 나머지 문제 낼 건 진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쭉 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제가 혼자 다 내는 게 아니니까 전체 22회차 중에 11회차를 내니까 총 44개의 문제밖에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라낼 거 발라내고 여기서 그 다음 스텝 문제들만 내버리면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진짜 이건 너무 버리기 아깝다. 이건 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내가 꼭 이때 맛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는 여기서 그래서 조금 중복이 돼서 나가게끔 다시 지금 기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진짜 심사숙고하고 너무 고민 많이 하고 기출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모의고사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늦잠 잤어, 피곤해, 나 우울해, 오늘 모의고사 안 볼래.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문제지는 주시겠죠. 그럼 문제지 받고 나서 내가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문제 답만 내보겠죠. 맞췄어요. 그리고 자만하죠. 오케이, 나 안 봐도 됐었네, 나 잘하네. 교만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긴장감, 모의고사도 긴장돼요. 그 긴장감을 느끼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시간에 쫓겨가면서 풀고 써봐야지 그게 훈련이고 그게 공부예요.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있느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나 힘들게 고민하고 낸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현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절대 그냥 막 한두 번 성의 없게 날리지 마시고 현장에서 꼭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리뷰를 하시는데 어떤 리뷰를 하느냐? 모범 답안과 내가 서술한 문구를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관세평가는 OX 퀴즈가 아닙니다. 이거 과세다. 왜 과세인데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과세라고 판단이 되는 거를 써야 되는데 이걸 물 흐르듯이 우리 논술이란 말이에요.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그냥 막 이거는 뭐 이거 같아서 이겁니다. 이런 형편없는 그런 답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 2, 3월에는 솔직하게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퀄리티 굉장히 떨어져요. 많이 어설픈 답안들이 나옵니다. 논지 펼치는 게 어설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많이 보고 베끼셔야 됩니다. 모범 답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풀어냈는가? 나랑 똑같은 결과를 내렸는데 중간 걸어가는 단계가 비슷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수려하게 풀어냈는가? 나의 어디가 어설픈가? 이걸 반드시 하십시오. 왜? 평가는 OX 퀴즈가 아니니까. 그리고 논술이니까. 제가 이걸 안 했었어요. 답만 맞으면 이거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똑 떨어졌죠. 너무 자만해가지고 너무 시험 잘 보니까 모의고사 막 10등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난 됐어, 난 관세사야. 갔다가 딱 떨어졌죠. 그러한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내가 왜 떨어졌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찾았던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래서 요거를 꼭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 교재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은 내 교재에 없는 사례 혹은 내 교재에 없는 문제 혹은 내 교재에 없는 추가적인 이론들이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답안지에 그게 설명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무조건 교재에다 갖다 붙이세요. 이거 프린트 이만큼 들고 있으면 때려 죽여도 안 봅니다. 절대 안 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왜? 저도 그랬으니까. 이 책만 보기도 바빠요. 나중에 가게 되면 일주일에 1회독씩 돌려야 되는데 프린트 언감생심입니다. 못 봐요. 그러니까 뭐 축소복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가 다 깨알같이 옮겨 적으셔도 되고요. 무조건 단권화. 모의고사에 나오는 책에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놓쳤거나 했던 것들을 반드시 체크 혹은 옮겨 적기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단권화를 무조건 이루어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회독 속도가 나중에 가면 일주에 1회독으로 빨라질 거예요. 막 한 4월 정도, 5월 정도만 가도 주 1회독이 갈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옮겨 붙였었던 그런 사례들을 볼 시간들이 무조건 생겨요. 그때 쭉쭉쭉 그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사례들까지도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계속 이렇게 더 좁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모의고사 보다가 극악의 난이도 문제들 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극악의 난이도라 함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미친 문제들 봤었잖아요. 그 미친 문제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1년에 한 번씩 관세청에서 포럼 같은 뭐 이렇게 뭘 열어요. 그때 주제를 던집니다.
우리 이 판례들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라고 열어요. 근데 거기서 좀 잘 내는 것 같더라고요. 미친 문제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제가 그 판례를 제가 발췌해서 그걸로 문제를 낼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이 아마 그 수업을 들으셨을 때 그쵸? 극악이었죠. 엄청 어려워요. 이게 근데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한 3문제 정도 낼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답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사례를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44문제를 낼 거라고 했죠. 이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가 그런 극악의 난이도일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진짜 답만 외워서라도 우리 조금이라도 무기를 카드를 늘려 나갑시다. 제가 강평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 강평 때 요거는 어려워요 하면서 이거 정 안 되면 그냥 결론만 외우세요. 어차피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항상 평가는 뭐다? 이해하고 내가 내 몸에 체화되어 있고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요런 별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녀석들은 약간 흐린 눈 하고 외워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갈 것이며 구성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공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디테일한 공부 방법은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9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90가지의 공부 방법과 합격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올해 합격하신 따끈따끈하신 저보다 더 훨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려주실 거라서 저는 이제 10년 전 합격 방법이잖아요. 약간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제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또 여기서 이제 빨리 마무리 쳐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들을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되게 말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고 하긴 하지만 저는 항상 막 꿈과 희망의 이야기 나라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은 차갑습니다. 세상은 냉혹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쟁취하셔야 합니다. 6개월입니다. 기껏해야. 앞으로 1, 2, 3, 4, 5, 6,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친구 만날 거 그냥 좀 만나지 말고 뭐 술 마시고 싶은 거 좀 참고 6개월 동안 매진해서 내가 원하는 이 사자라는 타이틀을 따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6개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진해서 노력하시고 젖잘싸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졌으면 그냥 진 겁니다. 잘 싸워서 못 싸웠으니까 그냥 진 거예요. 젖잘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면서 6개월을 달리시고 엉덩이 무겁게 노력하시면 반드시 쟁취라는 성과물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잡아내실 수 있을 거니까 자, 한번 같이 잘 달려봅시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고민해서 더욱더 양질의 문제들을 모의고사 때 제공 드릴 테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문제 어렵다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좀 직업 특성, 제 부서나 어떤 업무 특성상 학원 게시판 확인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래도 강평 찍으러도 오고 자주 오니까 그때 저를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게시판 올리셨는데 게시판에 답변이 좀 안 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혼을 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바로바로 답변 올려드릴게요. 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철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5년도 관사 2차 시험 대비해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그 순서를 얘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 관세법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답안지 작성 요령 및 답안지 작성 시 요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 모의고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관세법 공부, 즉 암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령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타의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관세법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22년도에 이 관세 시험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이 변경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관사 2차 시험 출제 문항수가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이 과목별 6문항이었어요. 50점짜리 한 문제하고 10점짜리 5개 문항에서 변경 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0점 2문항, 20점 2문항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이 법률 회계 처리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 처리 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두 번째 회계학 과목 그것은 살펴보시고요.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기활용된 문제, 기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이라고 2022년도에 주요 내용 변경 사항에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됐는데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2024년도까지 기활용된 문제, 기출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출된 문제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었고요. 출제된 문항을 보면 기출제된 문제를 제외한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되었고요. 또 관사 핵심 업무와는 관련 없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다. 우리 관사 업무의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 2장, 3장, 4장, 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다. 또한 이 단순히 암기를 요하는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가 대다수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020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출제되었던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25년 2차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기존과 같은 단답형 문제뿐만 아니라 기활용된 문제, 기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즉 4년이죠. 때문에 관세법 규정을 단순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관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2장, 3장, 4장, 뭐 9장. 요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의 단답형 식으로 출제되기 그 이전에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세의 전문가인 관세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해당 영역의 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격사인 만큼 기출제된 문제이냐를 불문하고 관세의 역량 및 변별력을 묻는 문제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 이 내용은 2025년도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쓴 얘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상컨대 2025년도에는 기존의 단답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출제됐던 이러한 유형으로 가미가 돼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2022년도에 앞에서 살펴왔던 그러한 기출제된 문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관세사 2차 2024년도에 최소 합격 인원 합격에 그쳐. 그러면서 응시자 607명 중 90명 합격. 합격률은 14.83% 기록. 모든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 과락. 출제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 내용은 이 법률 저널에서 그 기사가 됐던 부분을 제가 참고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관사회 자체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 시험 문제, 출제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한번 잠깐 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 올 관세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최소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9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든 과목에서 높은 과락률이 형성되며 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속 대두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내용이 쭉 있는데 뭐 그것은 한번 뭐 그런 내용이다 보고요. 여기에 고득체로 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 관세사 2차 시험은 매우 높은 난도와 이에 따른 높은 과락률을 나타내면서 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률 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험생들은 출제 경향에 급격한 변화를 지향하고 관세사 시험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출제, 과목별, 연도별 난이도, 편차의 완화 등 출제 및 시험 운영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기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2025년도 출제 경향을 이제 그렇게 분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항상 모의고사 반을 운영을 하면서 저도 채점을 뭐 계속해서 여태까지 해왔지만 조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과목과 관련해서 이 답안지를 전부 봤을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죠. 이것은 꼭 여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자 확인 사항에서 항상 시험을 볼 때 이것을 체크를 꼭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점 사항이라든가 일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끝이라든가 이하 여백, 한 문제 쓰고 끝에 끝하고 이하 여백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요 작성 요령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그 다음 부정행위 처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답안지의 뒷면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채점을 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표기를 한다든가 등등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한번 발표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 해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치러진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시험의 채점자인 A 위원 소지품에서 이상한 메모를 찾아 메모에는 특정한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답 작성 양식이 적혀져 있다. 번호 숫자에 네모를 쓴다든가 번호 숫자 아래 밑줄을 친다든가 이러한 특수 표시는 이름이 가려 익명 처리된 답안지 작성자가 누군지 채점자한테 알려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답안지 전수조사 결과 A 위원 메모에 적힌 표식을 똑같이 쓴 수험생이 모두 5명이었고 그중 2명은 최종 합격했다 한다. 공단은 A 위원이 수험생들과 사전에 짜고 부당한 채점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조금 좀 유의해서 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글씨는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쓸 것. 여기 보시면은요. 한 이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요. 글자를 아마 못 읽을 거예요. 글씨를 잘 모를 거예요. 요 이해는 뭐냐면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사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제3자가 봤을 때, 즉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러한 경우는 좀 안 된다라고 해서. 매년도 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해보니까 한 11명 정도가 알아볼 수 없는 거란 글씨로 썼어요. 매번 채점을 할 때, 총평을 쓸 때 글씨를 제발 좀 알아보게 써라 라고 해서 개선이 됐고요.
또한 작년도에 보면은 한 6명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글씨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이다.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하는 것이 글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경우는 글씨체 및 두서 없이 쓴 사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요런 표를 해가지고 밑에 쓰지를 않나 뭐 등등 해서 좀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안 작성 시 제일 첫 번째 유의하실 것은 글씨는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지나 연습지에 쓸 내용을 메모한 후 쓸 것. 여러분들 답안지 보시면은요, 연습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문제를 받고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습지에 메모를 해서 쓰든가, 아니면 문제지 옆에 그 문제 옆에 어떻게 쓸 것이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번 문제, 3번 문제는 잘 아는데 1번 문제가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1번 문제에서 헤매다 보면 2번, 3번 문제는 잘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빠진다든가 등등 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봐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묻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쓰고 묻지 않은 내용은 가급적 피할 것. 특히 단답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묻는 문제가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데 뭐 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세부가 제척기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쓰라라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21조 1항이라든가 22조 1항, 22조 2항을 쓰면 되는데 거기에 각각의 기사지를 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써도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뭐 점수에 그것은 묻지 않은 내용이 되니까 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을 쓰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죠.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쓰는 경우에 뒤에 있는 문제를 못 쓴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형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핵심, 묻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꼭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답형 문제에 있어 묻는 내용에 대한 본문을 꼭 쓸 것. 예를 들어서 이 관세법상 부가고지 대상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할 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쓰지 말고 39조 1항에 있는 다음과 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 징수한다. 1번 관세법 16조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을 빼놓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것은 써주면은 점수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단답형 문제에 있어서는 본문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답안은 요약식, 축약식, 메모식으로 쓰지 말 것. 자, 요약식, 축약식, 메모식으로 쓴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공부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개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축약식, 메모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그 답안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에 대한 번호 체계를 정확히 쓸 것.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보면은요, 예시에서 올해죠. 2024년 기출문제에서 문제 1번에 보면 관세 법령상 보세 판매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물음 2, 물음 3이 있죠. 물음 1을 보면 양가로 1번에 특허 갱신지 첨부하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가지와 양가로 두 번째 특허 심사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 기준을 고려할 평가 요소 6가지만 쓰시오. 물음 2, 물음 3.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에 쓸 때 문제 1번이죠. 1번에서 간단하게 뭐 문제를 전부 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는 물음 1, 그 다음에 물음 2가 있죠. 물음 3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물음 1의 경우는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있죠. 그럴 때 물음 1의 경우 여기에 번호 체계를 물었어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해서 묻는 내용의 제목하고 내용을 이렇게 쭉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물음 1인데 아랍 숫자 1번, 2번 이렇게 3번을 쓰고요. 또 이 부분을 뭐 1번이다, 뭐 2번이다, 아니면 동글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채점을 할 때 어떤 내용인지 채점위원이 그 알아보기가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양가로 1번이다, 양가로 2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 이것을 쓴다면 부정행위의 채점위원하고 어떠한 표시 아니냐라고 오해할 소지도 상당히 있으니까 묻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써주시고요. 여기에 물음 1이다, 물음 2다, 물음 3이다 꼭 표시를 해놓고 요거에 묻는 내용. 만약에 동글뱅이 1번, 2번으로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을 동글뱅이 1번, 2번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채점위원한테 채점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번호 체계를 이상하게 해놓고 특히 문제를 바꿔 썼을 때에는 뭐 2번 문제를 먼저 쓰고 4번 문제를 먼저 쓰고 그것은 관계는 없는데 굉장히 채점위원 자체가 혼동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내용은 제가 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 관련 내용으로서 제일 첫 번째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참여를 해서 실력을 테스트해 볼 것. 즉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즉 모의고사에 참여하게 되면 내 실력이 어떻고 또한 보완할 점이 뭐고 다른 수험생은 어떻게 뭐 쓰느냐 뭐 점수는 어떠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는 실점처럼 항상 임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2차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2차 합격을 해야 되는데 2차의 경우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실력 테스트를 하고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본 후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겠고요. 요 2번은 그 밑에 있는 4번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세 번째, 해설 강의를 꼭 볼 것. 자, 정답지에 쓰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든가 암기 방법 등을 해설 강의를 할 때 하니까 꼭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꼭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니까 그러고요. 뭐 매년도 보면은 요 해설 강의를 듣는 그 수험생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안 돼요. 뭐 그 3시간, 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꼭 보도록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실천에 옮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모의고사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엄선을 해서 출제를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엄선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2번에 있는 모의고사를 본 후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잘못 쓴 부분이라든가 내용 빠뜨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복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분명히 해 두셔야 되겠고요. 5번째, 문제의 적중은 강사와 출제위원 간의 눈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그 문제를 강사들이 전부 적중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요. 저도 항상 문제를 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기출됐던 부분이고 안 된 부분을 전부 B4 큰 거에 여기까지 쭉 메모를 해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은 출제가 안 됐다 뭐 등등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이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참여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관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저께 10일 날 개정이 됐는데 2024년 12월 10일 날 관세법이 개정이 됐고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 말쯤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2차의 경우는 여지껏 출제된 것을 보면은요, 뭐 개정된 시행령이다,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뭐 여지껏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보면은요, 올 시험에 보면은요, 1차 시험을 보면은 시행령이 올 2024년 3월 22일 날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된 부분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의 경우는 개정된 이 관세법에 대해서 뭐 시행령까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분들이 6월 며칠이에요? 15일인가? 그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뭐 시험 당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험 당일 시행되는 법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2차의 경우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저께 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된 관세법 특강을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뭐 다음 주쯤에 특강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 개정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분명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관세법 공부 암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각 조문의 각 항을 암기할 때 키워드를 이용을 할 것.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조문에 주어가 뭐고 직접 목적어가 뭐고 아니면 간접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2번째는 각 항별 만들어진 키워드에 토를 달아서 전체 항을 암기하고 빠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번하고 2번의 내용은 출간된 이 한눈에 정리하는 관세법 모음집 교재를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기본 강의 시간에 전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해설 강의를 할 때 그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토를 달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를 꼭 보고요. 3번째, 단답형 문제 관련 내용을 암기할 때에는 뭐 두문자법 아니면 키워드 정리법, 정용화법으로 할 것. 그래서 요 3번의 경우는 이 관세법, 환급특례법 330제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암기 방법, 공부 방법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 위에서 얘기했던 위 내용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에 맞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을 빨리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부 방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학원에 상담 요청을 하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합격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암기를 할 것.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면서 이 네 과목 모두 잘 쓰려고 하면 충분히 내용 파악하고 개념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상 관세법과 관련된 설명회와 관련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웰페이스 모의고사 출제를 맡게 된 관세법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관세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기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이제 출제, 모고 출제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출 방향 같은 경우에는 메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배포는 메인 내용에 대해서는 70% 정도, 70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0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라고 봤을 때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률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규칙 중에서 법률과 연계된 부분, 그러니까 위임된 그런 규정들을 메인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엽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례형 문제, 그 다음에 서류 제출, 기재사항, 그 다음 위원회, 이러한 문제를 이제 지엽적인 문제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 메인 내용을 90% 정도는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메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엽적인 내용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만 위주로 챙겨가면서, 챙기는 것도 좀 너무 정성스럽게 챙기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간이 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번 보고 두 문자 정도 따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만 챙기는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출 방향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러한 방식으로 70대 30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메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누락이 되면 안 되겠고요. 복습을 할 때
정오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들죠? 그 오답 체크를 할 때 이 복습을 하면서 오답 체크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메인 내용을 위주로 하시고 메인 내용의 구조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문장 구조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주어랑 수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거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법조문 제목을 내가 오해하지는 않았는지에 중심을 두고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설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는 복습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부분은 기출을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낼 거예요. 이거를 낼 거예요. 이거를 내는데 이러한 지엽적인 내용을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버리는 법을 알자. 그러니까 강심장이죠. 네. 강심장을 기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이러한 30점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봤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장이 덜컹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이 메인 내용을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해당 과목뿐만 아니고 그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정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버리는 방법을 제끼고 다른 메인 내용에 집중하는 방법을 좀 숙달을 하자라는 의도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은 당연히 메인 내용을 위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메인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당연히 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틀 다음에는 세부 문장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중간에 다 제끼고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가 잡혔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조건들 있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라서 문장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회독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두문자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두문자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문자는 암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암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 대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회독하면서 보다 보면은 얘네들이 입에 붙죠. 입에 붙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두문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세관장은 뭐 해야 된다 라고 됐을 때 앞에 상황이 나오고 뒤에 절차가 나올 거예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며칠 이내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세관장이 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두문자를 좀 따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두문자 표시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 두문자가 어떤 거는 붙고 어떤 거는 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붙는 거를 그냥 유도하는 것 뿐이지 안 붙는다고 해가지고 얘를 생으로 외우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두문자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암기식입니다. 얘는 암기 대상이 아닌데 이 암기식 같은 경우는 암기 대상입니다. 암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상황의 두 문자를 따는 느낌이랑 다르게 주로 각 호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각 호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이 조건들을 다 떠올리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 요건들을 떠올리는 암기식 장치를 해뒀으면은 가로로 숙지를 할 때 조건들이 몇 개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두 문자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얘는 암기의 대상은 아니다. 읽을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자와 그 다음에 암기식을 활용을 하면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앞에 있는 내용들. 틀이랑 문장 구조. 틀이랑 문장 구조. 얘네들은 이해 목적입니다. 이해 목적. 틀, 그러니까 각 목차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죠. 목차에는 그리고 각 법조문 장, 절, 관, 조, 항에는 전부 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대상이 아니고 흐름이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이해, 그리고 이만큼은 암기를 위한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회피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되겠거니, 그리고 두 문자를 따서 읽다 보면은 되겠거니,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조건이 뭐냐? 최소한 내가 책을 덮었을 때 1시간, 짧게는 뭐 30분 정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지, 얘가 덮었는데 바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 그렇게 하얗더라 라는 상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고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중구난방으로 나오죠.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 답안을 봤을 때, 모의고사 답안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답안을 봤을 때 너무 정신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쓰시려면은 최소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기억나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모의고사와 관련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호사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웰페이스에서 우리 관세율표, 그다음에 환급특례법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시험 대비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는 이제 범위가 있을 겁니다.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그 다음에 절반, 그 다음에 실전, 해가 전체 범위로 이제 시험이 구성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출제 진도표가 나올 겁니다. 요게 그것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게 가장 큰 틀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준비함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오겠죠. 일요일 날 보러 오실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 진도랑
그 다음에 자기만의 진도도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진도. 제가 자기만의 진도를 설명드리면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정 범위를 공부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올해 4월 달부터 쭉 공부하셨을 겁니다.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기본, 뭐, 심화, 치어럽, 원, 치어럽 등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면은 어떤 범위를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강한 것들, 그리고 내가 잘 외워지는 것들, 이해가 잘 되는 것들,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반대로 내가 약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약한 것,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너무 집중해서 하면 안 돼. 내가 잘한다. 뭐 대표가 있잖아요. 뭐 15부에 뭐 합금 규정, 복합 물품 그런 것들, 11부 주에 이제 이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소문제 구성된 것들, 이런 것도 여기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었으면은 이제 공부가 늘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추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슬며시 봐야 돼. 그래서 눈 위로 이미지를 찍듯이 땅땅 하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안기용호 씨가 말하고 책 안 보고 그다음에 떠올리면서 우물우물우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20번만 하면 얘는 끝나요. 영원히 현아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잡아내야 돼. 이게 본인들만이 해야 되는 거야. 본인들만. 이게 본인들만의 진도다.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본인만의 진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진도로서 커버하셔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거 절반,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그에 맞춰가지고 범위를 잘라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번 정도 본안 생각하시고, 또는 힘들다. 나는 지금 빨간색 띠가 안 돼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본안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결론 모의고사 진도 따로, 그리고 내 진도 따로,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모의고사만 따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준비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시험 범위 색깔입니다. 아, 이번 주 뭘 볼 것인가? 네, 범위 내 강류에 대해서 현재 레벨을 파악합니다. 내가 강한 거, 약한 거,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보시면은 관세 HS 두 과목이죠.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저 하루에 한 과목 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하지만 2과목씩 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 좀 맞춰가지고 본인만의 범위를 학습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두 개도 본인만의 범위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약한 것들 뿅. 약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 약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돼. 근데 제발 이거 따라하십시오. 제발.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강의를. 그러니까 보면 거의 이게 맞다고. 잘 붙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스피드 워크합니다. 하루 종일 이거 스피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 4월달 올다 가면은 책을 쭉쭉쭉 봐야 돼. 이런 느낌으로. 책 있으면은 이렇게 쭉쭉 봐야 돼. 시험 나가면 이제 핵심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의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전체를 스피드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규정을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어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 이런 거를. 자, 그다음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보시면 이제 그 시험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 오셔가지고 얘가 나랑 이제 경쟁을 벌이는 애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나랑 내년에 시험 같이 보는 거구나. 얘가 내년에 나랑 동기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 거 보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해가지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인사하셔. 눈 위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안녕, 난 누구다. 말하지 말고 눈 위로. 그렇죠? 그다음에 저녁 그리고 시험을 쭉 하고 보시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모의고사 보면은 진이 빠져. 처음 같은 경우는 도중에 이제 나가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이제 소화 취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빨리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난 다음에 지난주 거 채점하고 이번 주 해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가 나올 거예요. 동영상으로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꼭 보십시오. 한 개로 건집겠습니다. 내가 많이 잘한다 한다 하더라도 한 개씩 건집겠을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꼭 보십시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길지가 않아요. 30분 이내입니다. 20분, 30분 이내.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것에 대해서 암기 정리하게 됩니다. 나는 다음 주에 어디 할 거야. 그러면서 크게 한번 보는 것이. 이렇게 책 보면서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일요일 날 계획을 세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빨리 봐야 되나요? 빨리 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딱 하고 세워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린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20부터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80번 시험 보게 되는데 그 뭡니까? 50점짜리는 3장 반, 3장에서 3장 반, 한 37분에 끊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 또는 2장씩 해가지고 한 8분 정도에 끊어. 그러면은 80분이 딱 하고 맞아요. 그러면 8장 딱 하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좀 나오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바뀌었어. 이제 뭐 한다? 이제 출제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30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30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 그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공부한 자기만 스타일 있을 겁니다. 주구정만 쓰는 사람 있고 그렇게 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구정 언급하고 있는 호에 대한 호의 용어, 관련된 총설, 해설, 관련 규정 이거를 이제 멋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3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 요 정도 남아야 돼. 요 정도. 적게는 한 장 반 정도. 한 장 반 정도가 제가 볼 때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2초짜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느 막 콱 하고 찝어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뭐 류를 쓰는 문제다. 그럼 그거만 쓰면 돼. 4단만 쓰면 돼. 그런 거 좀 짧은 게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로 봤는데 범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한 쓰게 되면은 한 7장 이제 8장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 유형 보시면은 다양합니다. 단수 규정만 서술한 경우도 있고, 괄호 넣기도 있고, 이때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난리가 났었지. 그 다음에 이제 맞춘 것도 있고, 사례형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는데, 자, 보면은 이제 역시나 똑같습니다. 공부하면 뭐, 규정에 대한 이해협을 수정한다. 두 문자 활용해가지고, 두 문자 따서 주규정, 주규정 쓴다. 호랑 호의 용어 제일 중요하죠? 호랑 호의 용어, 그리고 주규정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부모분류 사전회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 나와봤자 5년마다 한 개? 좀 이슈가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4번은. 그래서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하다. 주규정, 호의 용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22 신유형 문제 대응해볼까요? 자, 기존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이렇게 나왔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범용성 부분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15부 주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표 한 줄 관세표에서 가, 나, 다 신설된 규정 나에 껴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그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경합되는 경우는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그런 것들 끝. 근데 이제 범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따로 분류되어 조집어 남으면 목차가 쭉쭉 나와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면 그거 이제 15주의를 중요히 쓰는 건데 하지만 이제 문제가 조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일반적인 분류원칙, 범위에서 보면 분류원칙, 분류규정을 쓰시고 물평호로 이용을 모두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문제 1번 검은색이나 아래에 있는 문제 1번 빨간색이나 물어보는 건 똑같지만 쓰는 건 똑같아. 쓰는 거는 분량 조절을 잘해가지고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15부 주의가 가장 두드러게 써야지.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채점할 때 문제 1번 요거 대 15부 주의만 쓴다. 점수 잘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그래서 근데 15부 주의만 쓰는 사람 보면은 딱 봐도 그 좀 내공이 부족해. 딱 보면은 여기저기 막 틀리고 암기도 잘 안 되어 있어. 그렇죠? 뭐 7, 15, 17, 18, 20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거 되는 분들은 이제 요렇게 목자를 땅땅땅 해서 구분을 씁니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붙죠. 떨어진 차이는 그겁니다. 잘 봤는데 불구하고 떨어진다?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례형 문제 이렇게 어떤 품목분류 사전회시 그런 것들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공구공사 이제 해당하는 혼합형식과 분류를 쓰면 되는 것이죠. 가태, 다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품목분류 사전회시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차를 쪼개야 돼.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쭉 하고 1번 한 다음에 분류 개요. 2번 분류 규정, 3번 한 다음에 품목분류 결정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예 쓰면 안 됩니다. 목차가 땅땅땅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유형 대응 방법 또 보게 되면은 이거 제가 낸 거예요. 옛날에 이제 거의 한 8년 된 것 같네. 8년 전에 한번 낸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관세표를 바삭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다니는 NaCl. 자, 보시면 28류 주 3 제규정에 이제 따 나와 있죠. 염화나트륨 등 이제 한 다음에 500 기타 제품품 얘는 뭐다 화학적 단위란 무기물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10변이나 안전을 위해서 화학적 단위는 이제 그 개념이죠. 넓힌 것들 28류 주 1번 그리고 항분제, 불순물 같은 경우도 초, 이, 시, 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쓰는 것이다. 쭉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번 목차 분류개요, 사실감의 기본 품목 분류, 그 다음에 해당 품에 분류 규정 해서 쓰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의 법인의 깊이 학습인데, 자, 재교재 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법문서 부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차를 잡고 써야 된다. 호도 호의 용어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든 것들이 있어요. 예시로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그렇죠? 쓰지 못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칙 이런 것들 731.5.90 이런 체인과 그 부분 체인은 왜 제어가 되는지 이런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예외지. 하지만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731호는 왜 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면 논리가 이거죠. 필기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제 그 매년 학교자 모임도 가고 그러는데 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추석을 목표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아슬아슬 하지 말고 그냥 시험 보고 딱 나오게 되면은 아유 됐다 그 느낌 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시험 보고 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두 달인가 세 달이 걸리는데 발표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고생하시고 내년에 이제 이맘때쯤에 즐기시라고 수석 목표로 공부하세요. 붙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번 시킨 대로 합시오. 제가 이제 기본 시간 등등 해가지고 요구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하세요. 뭐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험 1년에 한 번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0살 때 24살 시험 봐가지고 끔찍하죠? 그렇죠? 자, 네, 합격 한번 정해졌습니다. 뭐다? 1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개조하십시오. 뭐 타입 없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무조건 시킨 대로. 뭐 하면 뭐 해라. 안 이어져? 밤을 새. 안 돼? 밤을 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석 목표를 공부하시고 합격 커트라인의 부근에 분포자가 합격자는 운이 좋은 겁니다. 이러면서 했잖아. 합격자 커트라인이 뭐 54.3이야. 근데 어떤 분이 54.7이야. 축하드려야지. 운이 좋지. 근데 이거 운이 좋은 거야. 근데 결론은 대성공이지.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자, 이 사람이랑 54.2랑 뭔 차이입니까? 차이가 없어. 차이 없습니다. 근데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시험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간당간당 하지 마시고 너끈하게 이쪽으로 가시라. 자, 그래서 합격.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사람 많죠? 관세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책은 다 싹 다 버리십시오. 싹 다 버리세요. 다시 한 분들은.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떨어졌던 체계를 공부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선생님 책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책 한 얼마입니까? 2, 3만 원 합니까? 그거랑 다시 공부하라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공부는 새로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새롭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리해 쓰는 것이지 예전에 그 수련자가 떨어진 공부 방법이 녹아 있는 그 책을 갖고 한다. 정말 아닙니다. 이거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십시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동영상 잘 봐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제 운영한 네이버 카페나 거기다 질의 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은 뭐 학원이나 저한테 카페 쪽시나 그렇게 알려주시면은 이제 뭐 상담하거나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있어요. 상담하신 분들이 다 붙더라고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모의고사 관세일표 강의 및 강평을 진행하게 될 이명설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는데, 일단 모의고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난 수험생들의 모습을 보면 모의고사 때 충실하게 크게 5개월간의 뭐 짧지 않은 기간인데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100% 합격합니다. 반대로 모의고사 때 조금 소홀하게 하시면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의고사가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매주 학원이 알려주는 범위에 맞춰서 그 모의고사 보시는 날짜에 모든 공부 스케줄을 맞추시고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모의고사 날이 정말 실제 시험 날이구나, 그런 각오와 그런 정신과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매주를 충실하게 보시면 분명히 붙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를 꼭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월이라는 게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고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온 힘을 쏟아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녹초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데, 또 그 다음 날이 되고 며칠 하루를 쉬게 되면 이제 또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꼭 이겨내셔야 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1주차부터 마지막 주까지 완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완주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니까 학원을 믿고 본인을 믿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강사들도 최대한 좋은 문제,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 그리고 뭐 시험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짝 어렵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매주 좋은 문제를 출제해 드릴 테니 학원을 믿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5개월 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열심히 임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페이스에서 관세평가 맡고 있는 황성택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뭔가 모의고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같이 거의 생각을 하시고 실전처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흔히 하는 말이 뭐 연습은 실전처럼, 뭐 실전은 연습처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제 시험처럼 봐주시고 실제 시험은 훨씬 더 실제 시험처럼 가서 긴장하고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오픈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최대한 써보려고 모의고사 때부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게 안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런 습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살짝 읽어봤을 때 잘 모르니까 포기해야지 라는 것도 모의고사 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화가 돼갖고 나중에 더 이렇게 더 생각해내면 실질적으로 알았던 건데 더 그거를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게 되니까 몰라도 최대한 써봐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실제 시험처럼 본인이 일찍 가서 1교시를 준비를 하고 1교시 시험이 끝나면 2교시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그리고 점심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3교시 끝나고 4교시 쉬는 시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루틴을 짜서 지금 모의고사 때부터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계속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 메뉴도 실제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모의고사에서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쉬는 시간에 어떻게 먹을 건지 간식 같은 것도 미리 계속 사와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저도 시험 볼 때 6개월 정도 이렇게 봤었었는데 항상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에 학원 밑에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샀었고, 그 다음에 그 미니 핫브레이크 뭐 이런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거 한 6, 7개 정도 이런 식으로 사갖고 쉬는 시간마다 핫브레이크 같은 거 한두 개씩 이렇게 먹었고요. 왜냐면 시험 보다가 이게 막 꼬르륵 소리 나고 이러면 굉장히 좀 움찔움찔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간식을 좀 계속 먹었었고, 점심시간에는 뭐 나가서 식사하시고 시간 되게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식단을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2교시 끝나면 삼각김밥 먹고 딱 양치하고 하는 데까지 양치하고 이제 3교시, 4교시 준비하는 데까지 거의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에 끝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쉬는 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강평을 저희가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강평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평 안 듣고 뭐 어차피 모범 답안만 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 강평 듣는 게 1시간 내지 뭐 2시간 정도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제 경험상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봐왔었던 수험생 분들을 봤을 때 강평을 안 듣는다고 본인이 그 한두 시간을 더 뜻깊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반드시 강평을 듣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저도 실제 시험 준비하면서 강평 한 번도 안 들은 적 없었고 강평에서 오히려 되게 배우는 게 많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강평은 미루면 점점 듣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강평이 올라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24시간 이내 들으시면 돼요. 가능하면은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이제 바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날 뭐 약속이 있다든가 무슨 다른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요일 오전까지는 좀 반드시 강평을 듣고, 강평에서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이 뭐 이 문제는 어떻게 왜 냈는지 그런 출제 의도 같은 것도 많이 설명을 하고 할 텐데, 그 출제 의도나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문제 풀 때 그러한 의도를 파악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시험 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강평을 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쓰고 나면은 이제 채점 전에도 그 본인이 쓴 답안이 제공이 되는데, 채점 전과 후에 반드시 채점 되기 전에 본인의 답안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읽으면서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단순히 모범 답안만 보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과 본인의 답안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계속 확인하면서 본인 답안에서 어떤 걸 더 개선을 해야 될지, 모범 답안에서 어떤 걸 내가 놓쳤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반드시 답안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점 되고 나면은 이제 채점자들이 뭔가 이렇게 체크를 했다던가 뭔가 틀리다거나 뭔가 다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체크된 거를 내가 채점하기 전에 내 답안을 읽었을 때 본인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채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채점자가 뭐 맞다고 한 건 없는지, 아니면 나는 맞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려면은 좀 본인의 답안을 좀 굉장히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실제 답안을 본인이 읽었을 때 자기가 쓴 글도 자기가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쓴 글을 내가 이해 못한다는 건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은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쓴 답안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있다가 제가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저도 모르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답안 읽으면서 셀프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뭐 저는 스터디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뭐 자기의 그 파트너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리고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한다라고 하면 서로 답안 같은 거 교환해서 읽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내 답안도 잘 쓴 답안이어야 되고, 바꿔서 보는 사람의 답안도 상당히 잘 쓴 답안의 수준이어야지 둘이 바꿨을 때 약간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먼저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에서 계속 단권화를 해주셔야 돼요. 단권화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특정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잘 썼으면 잘 알고 있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 잘 못 쓴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서 모범 답안을 보고 그 다음에 강평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회독하고 있는 그 과목의 그 범위에다가 그 페이지에다가 계속 이렇게 단권화를 하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제공받는 그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거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고, 그 모범 답안은 본인이 일주일 내에 정리해서 본인 책에 다 단권화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안 봐도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혹 평가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뭐 사례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갖고 와서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범 답안을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좀
좋지는 않은 방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회독하고 있는 교재로 본인이 몰랐었던 거를 계속 가져오면서 단권화를 하시는 게 이 모의고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보러 가기 전주까지도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단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계속 거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독을 하는 거는 모의고사 범위랑 상관없이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회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뭐 평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과목은 8분의 1 범위씩 2달 동안 1회독을 거쳐 가는데, 그 모의고사의 범위에 치여서 살면은 그 기간 동안 1회독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지금 우리가 전 범위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회독 속도가 엄청 느린 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2달 동안 1회독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4주 동안 1회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공부해야 되는 양이 팍팍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전범위가 됐을 때 오히려 그 회독 속도를 못 따라가고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의고사 범위랑은 관계없이 본인의 회독을 계속하면서 뭐 8분의 1에서 첫 번째 범위를 하더라도 본인 회독의 그 페이스에 따라서 뒷범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중간 범위도 이렇게 계속 본인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범위도 그래도 최대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일 자기가 토요일에 본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목요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앞에 배치를 해서 좀 자유자재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모의고사가 사실 뭐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학원도 힘들고 강사도 다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 시험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인 거고, 여러분 열심히 잘 해서 이 모의고사를 계기로 해서 실력이 굉장히 느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모의고사 때 약간 힘들어서 뭔가 꼬이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똑같은 과정인 건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얻는 효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하면서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고 실력도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는 좋은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번 과정에서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거 잘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페이스에서 무역신문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회 때 좀 개인적 일정이 있어서 참가하지 못해서 이렇게 설명회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일단은 내년 모의고사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죠. 벌써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당장 이제 곧 있으면 1월이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무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다른 학원에 계시는 분들의 교재도 보고 계시기도 하고 강의를 듣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모의고사를 저희한테 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유사한 난이도의 유사한 어떤 물어보는 내용들 위주로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역신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저희 학원의 다른 분, 김용승 관사님께서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저희 웹페이스에서 무역신문 출제했던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도 많이 좀 겹치는, 유사하게 나왔던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제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채점을 하는 분들에게 채점하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채점표를 드리면서 채점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사람에 따라서 채점이 기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무역신문은 특히나 이 협약이라고 하는 거 말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하는 것들은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추려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학원에서 출제하는 이론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정리를 하고 가셔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최대한 성의 있게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할 거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모의고사 문제 또는 답안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또 그거랑 같이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원에서 저희 원장님이 워낙 신경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역실무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하나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모의고사를 쫙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성적에 아무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적을 잘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접근할 때는 물론 내 성적이나 어떤 등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실제 시험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좀 놓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는 걸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완성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 완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완성되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너무 성적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부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에 따라서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김용선 관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많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학원에서 실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학원에서 또 만약에 뵙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인사드리고 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역실무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또 같이 상담하고 고민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순 관사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간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은 이제 시험 패턴이 상당히 좀 암기 일변도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차라리 이제 모의고사를 안 보면서 그냥 이제 그 시간을 집에서 이제 자습을 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그 이제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암기라는 것을 사실은 찬찬히 이게 뜯어보게 되면은 암기의 과정은 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낮과 밤처럼. 그래서 인풋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아웃풋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아웃풋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풋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표현이 안 돼 버리면 이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아웃풋이 왜 중요하냐? 물론 이제 그냥 표현의 관점에서 뭔가를 이제 꺼내놓는다,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웃풋은 다시 인풋으로 연결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암기 그 시스템은요,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과 꺼내는 과정, 두 가지 과정이 전부 다 우리의 암기의 어떤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강사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도 이제 전부 다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면서 더 많이 공부가 된다. 강사가. 우리 그 초딩 때부터 들었던 말이죠.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자기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공부가 된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 강사들은 뭘 하죠?
아웃풋을 하죠. 계속. 그래서 아웃풋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 장기 기억으로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라면은 다시 짚어지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의고사 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세요. 그 긴장된 자리에서.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그 허황된 자신만의 어떤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좀 못 쓰는구나 이거를. 그걸 딱 깨우치는 순간 그냥 좀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한번 자존심 딱 상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낫지. 계속 마음 편하다가 불합격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시험에서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고 짜증도 나고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내 앞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시험 보는 그 대열 알죠? 좌석 대열.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좀 빌런이 아니길 바라야 돼요. 내 앞에 사람이 막 머리 긁는다던가, 그 다음에 한숨을 땅이 꺼져라 막 쉰다든가, 다리 떨면서 책상 삐걱거리게 만든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렇다고 뭐 싫다고 말도 못해요. 그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온갖 그 방해 요소들 중에서 이제 멘탈 다잡고 나의 이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우리 그 모의고사 시즌, 이 모의고사 시즌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긴장된 자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도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의고사 시즌을 통해서 실전과 같이 딱 만들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들어간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정리하면은 이제 모의고사의 의미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암기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긴장된 환경, 어떤 적응의 의미.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최적화된 어떤 바이오리듬을 만들기 위한 거. 그래서 모의고사를 뭐 빠져도 됩니다. 뭐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뭐 개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빠지려면은 웬만하면 1, 2월 달에 빠지는 게 낫고요. 마지막 한 5, 6월 달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쉬려면은 쉬어도 돼요. 근데 이제 2주 이상, 3주 막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 쌓아놨던 또 바이오리듬이 또 무너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쉬고 나서 또 다시 치려고 하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쉬게 되면은 한 주 정도 이제 쉬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거고, 시험 보기 직전 모의고사, 시험 보기 직전 모의고사는 좀 쉬어도 뭐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역실무라는 과목의 특성에 기인한 그런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부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부 순서. 그래서 우리 이제 무역실무가 1페이지부터 뭐 마지막 페이지, 예를 들어가 1000페이지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대륙 횡단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역실무라는 과목은 어떤 이제 흐름은 있어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짬뽕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실무는 어떤 이제 내가 이제 부족한 거 위주로 파트별로 이렇게 공부하셔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강의를 따라오면서 회독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강의 커리큘럼이야 당연히 책에 있는 파트 그 순서를 따라왔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이제 순서에서 좀 탈피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걸 이제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만의 어떤 이제 공부 순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이제 모의고사 지금 이번 주에 보는 게 CISG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그 CISG를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일주일 내내 CISG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그 시험 보기 전 수, 목, 금 3일 정도는 CIS를 공부하고 월, 화 이틀 정도는 내가 이제 좀 부족한 다른 파트, 뭐 운송이라든지 다른 파트를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일단 서머리를 좀 잡고요.
그게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동일하게 다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외 외환도 처음부터 순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이 파트가 먼저냐 저 파트가 먼저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공부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는 6개월이라는 그 장기 마라톤에서 최종적인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조절을 하는 거죠. 이제는. 자, 그리고 이제 대외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수험생분들도 좀 궁금해하는 건데, 대외환을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될 것이냐. 물론 세부적인 공부 방법은 이제 수업 들으면서 대외환 수업 들으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외환의 이제 공부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제 대외환을 언제 공부하냐, 그 방법.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외환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걷는 걸 그때는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림동에 이제 도림천이라고 그 이제 강이 흐릅니다. 거기가 이제 어떤 이제 조깅 코스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해 뜰 때 대외환 책을 딱 들고 그 이제 걸으면서 본 거죠. 걸으면서. 그러니까 운동과 공부를 워낙에 그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걸으면서 이제 보는데, 이 대외환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1시간을 넘겨버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높은 그 아침 시간을 쓴 거죠. 투자를 한 거고. 이 대외환에 그런데 이제 그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또 대외환에만 너무 투자해가지고 1시간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또 다른 과목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대외환에 이제 딱 1시간만 혹은 이제 40분 요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왜 대외환에 가장 이 집중력이 높은 시간을 줬느냐, 그거예요. 왜 줬겠습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대외환은. 그래서 뭐 HS, 뭐 관세평가,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면 재미있는 과목들입니다. 전부 다 판단도 들어가 있고. 저는 실무에서 HS로 상당히 재미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고, HS 재밌어요. 관세평가도 재밌습니다. 관세법 할만해요. 근데 이제 대외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하루에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짧고 굵게 공부하고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제 대외환에서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대외환에 자신이 있으면은 사실 무역 실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점수가 계속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대외환을 너무 이렇게 대외환에서 좀 늪에 빠져가지고 좀 늘어지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환의 어떤 토시하나, 그래서 도대체 이 표현은 왜 있는 걸까? 계속 이제 고민하다 보면 10분, 20분 막 흐르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의고사 이론 협약,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론과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과거 한 10년 전 문제들은요, 이론 부분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최근 무역 실무들은 상당히 이제 이론 부분이 축소가 많이 됐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최근 5개년치를 좀 많이 봤는데, 5개년치를 봤는데 이게 퍼센트를 한번 내봤는데 대부분은 2대 8입니다. 이론 20%, 협약 80%. 근데 유독 한 해만 이론이 10%밖에 안 나오고요. 협약이 이제 90% 나온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이제 9대 1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역 실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중이 너무 작은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작은데, 실제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또 이론의 비중이 또 높게 책들은 설명이 돼 있잖아요.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의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할 때 시간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무역 실무를 7시간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론에 1시간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딱 그거를 픽스를 시켜놔야 돼요. 한계 리미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그 1시간 내에 다 못 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못 본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에 협약 비중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도 그 비중대로 출제를 하죠.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이론 비중을 그렇게 출제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론을 많아봐야 20-30%, 나머지는 다 협약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자 그래도 이제 최대한 문제의 어떤 완결성은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막 이거 물어보다가 다시 뜬금없이 저거 물어보고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어떤 그게 있다라면은 문제 하나가 물어보는 바를 좀 완결성 있게 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짜가지고 문제를 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실무 문제 자체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솔직히 좀 수준 떨어지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그런 문제들도 뭐 가끔 한두 개씩은 내겠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이제 문제로서 다가갈 거고, 가끔은 좀 함정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곳에 어떤 이제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평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모의고사 끝나면 강평이 있는데, 강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강평은 한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사이즈로 찍을 거고요. 강평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그걸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강평을 하는데, 일단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용장에서 이제 그 신용장의 종류 해가지고 지급 신용장, 뭐 연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매입 신용장 해가지고 그런 이제 종류가 나오는 것을 한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모음 답안지로 가가지고 어떠한 표현을 살려서 써야만 이제 고득점이 나오고, 어떠한 표현을 누락시키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감점이 되고, 요 정도의 이제 강평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다가 이것을 일단은 점수를 내볼 수 있게 그렇게 강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점수는 채점돼서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채점돼서 나오겠지만은 일단 강평만 듣더라도 대강 어느 정도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강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해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